후보자가 주식을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국민의 정서에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지적을 받고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청문회를 하면 뭐합니까? 국회 자체를 무시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오만과 독설. 김성환 평론가, 양지열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지난해 헌법재판관 9명 중에 5명이나 임기가 끝나서 퇴임했죠. 계속 채워나가고 있는데 마지막 2명의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어제 그리고 오늘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일부는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장 포함해서 9명인가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중에 이제 2명 남은 어제 오늘 이렇게 2명 남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 지명 몫이 3명이기 때문에 네. 작년에 유남석 그 판사가 재판관으로 임명이 됐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추천을 네. 해서.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번에 남은 2명인 것이죠. 문영배하고 이미선 후보자가 네. 만약에 헌법재판관이 되면 대통령 몫은 이제 다 끝나게 되는 거죠. 네. 두 사람이 어떤 분들인지 좀 볼까요? 일반적인 평가도 좀 네, 듣고 일단 싶은데요? 문영재 후보자 같은 경우 이제 부산 쪽에서 주로 근무를 많이 하셨습니다. 네. 뭐 부산 지역에 수석부장 판사도 했었고 지방에 있으면서 본인의 말씀으로는 지방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다방면 활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법 연구회도 있었고 네. 서울 수도권 그냥 우리법 지역에 연구에 있었던 게 아니고 회장까지 했는데. 회장까지 네. 했는데 그것도 말씀하시기로는 이제 지방에 있다 보니까 오히려 수도권에 있는 분들은 부담을 느껴서 못해서 자신이 맡았고 네. 저것 때문에 너무 뭐 진보적인 성향이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 때문에 회장을 지낸 동안에 내가 한나라당 대표를 대권에서 투표도 했었다는 얘기를 하셨다는 말씀까지 했었습니다. 그 청문회 과정에서도 이념이란 부분이 보수 진보로 가를 만한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강조를 했고 저는 변호사다 보니까 그 지역 변호사협회에서 2번이나 우수 복관으로 선정을 했던 경력이 아, 그래요? 네. 있더라고요. 변호사들이 그 투표하죠. 변호사들이 네, 뭐 투표를 이 합니다. 사실 나쁜 판사도 뽑고 좋은 그렇습니다. 판사도 뽑는데 2번이나 네. 그렇게 뽑혔던 그래요? 분이 네. 예, 눈길을 끌었고 이미선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서울지법 판사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일단 재판 실력을 처음부터 인정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뭐 수원이나 대전 지역을 거쳐서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쳤습니다. 네. 여러 번 나왔지만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야 대법원이든 헌법재판소든 요직에 갈 수 있는 거고 아, 그렇군요. 예,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그러니까 서울에서 다시 실력을 인정받아서 재판 실력만큼은 뭐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실력입니다. 네. 그런데 먼저 이미선 오늘 청문회 열리는 이미선 후보자 재산의 80% 이상이 주식입니다. 좀 이례적입니다. 청문회 장면 잠깐 보겠습니다. 재산 중에 과반 이상을 주식 투자를 했습니다. 네. 뭐 이건 왜 그렇습니까? 먼저 그 후보자가 재판 업무에만 매진해 오면서 그 재산 문제를 전적으로 배우자에게 그러니까 배우자가 맡겼습니다.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배우자가? 네, 그렇습니다. 나는 전혀 몰랐는데 남편이 다 한 거다. 이런 주장입니까? 그 종목 선정과 그 수량 선정은 이제 배우자가 다 종목 판단해서 선정과 했습니다. 수량 선정은 배우자가 결정했고, 그러니까 나도 내 명의로 주식 투자가 되는 거는 알고 있고 동의했다는 말씀입니까? 네, 포괄적으로 동의를 했습니다. 왜 이 이테크 건설하고 삼강 글라스에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습니까? 이 주식 투자를 하는 전국의 국민들은 굉장히 이 점이 궁금하거든요. 배우자로부터 확인한 바로는 그 이테크 건설과 삼광 글라스는 그 매출액이 상당한 중견 기업이라고. 그러니까 그 점에 알고 대해서는 있습니다. 재산이 한 40억? 근데 뭐 판사 부부가 재산이 많다는 건 잘못된 건 아니고요. 네. 남편은 또 변호사로 활동을 네, 했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그런데 또 주식 비중이 높다는 것도 잘못된 건 아닐 겁니다. 뭐 그러면 80, 90%가 부동산이면 좋은 거냐 그건 아니니까요. 네. 그런데 일단 남편이 판사하다가 변호사하고 있는 남편이 주식을 산 거는 사실은
뭐 내가 관여하진 않았다 이 부분도 좀 공색한 것 같고. 네. 뭐 지난번에 청와대 대변인이 아내가 다 한 일이다 이렇게 네. 좀 또 그게 오버랩되는 것 같은 네. 생각도 좀 드는데. 네. 자, 김성환 평론가의 설명을 저희가 그래픽 보면서 설명을 듣겠습니다. 일단 이 부부가 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부부가 재산이 지금 42억 정도가 되는데요. 네, 저 신고 그중에- 재산이겠죠. 네. 네. 그러니까 그 중에서 83%가 그러니까 35억이 주식을 이제 보유한 겁니다. 그거 이제 뭐 지금 보유한 주식을 평가해 보면 이 정도 된다. 네, 그중에 맞습니다. 이테크 건설이라는 유독 이 회사를 많이 갖고 있고요. 네. 근데 뭐 사건은 좀 복잡한데요. 단순하게 설명드리면 대기업 OCI라고 하는 네. 곳이 있죠. 거기에 계열사가 이테크 건설이라는 곳입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그 2차 하청을 줘서 기중기 기사가 공사를 하다가 고압 선로를 건드렸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재판 문제보다는 이걸 먼저 잠깐만. 아, 그다음 주식을 얼마가 네, 갖는지요? 주식을 얼마나 갖고 있나 볼까요? 또 언제 샀는지도 중요합니다. 네. 이테크 건설 주식을 네. 이 후보자의 경우에는 2억 정도를 가지고 있고요. 네. 남편인 오모 변호사가 지금 12억 원 정도 가치를 네. 갖고 있는 주식을 이렇게 갖고 해서 있습니다. 자 누가 봐도 이 부부가 주식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테크 건설 먼저 살펴볼까요? 네. 네, 이테크 건설 주식을 이제 부부가 합쳐서 14억. 네. 다음 이 그래픽입니다. 후보자는 이제 2억을 갖고 있는데요. 근데 이테크 건설이 이제 소송에 휘말리는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직접 소송에 휘말렸다기보다는 이테크 건설에서 하청에 하청을 준 곳이 기중기가 공사를 하다가 고압솔로를 건드려서 이 손해가 발생한 거예요. 근데 손해가 발생한 대상이 군장 에너지라고 하는 곳인데요. 여기도 역시 OCI의 계열사인 겁니다. 그러니까 군장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아니 우리 이제 손해를 받았으니 네. 이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니까 군장 에너지의 보험을 대리하는 보험에 가입한 삼성화재가 그 소송을 대리하게 되고요. 네. 그 기중기가 속해 있는 전국 화물 자동차 운송사업 연합회하고 네. 직접적인 소송이 이루어지는데 결국은 이 운송사업 조합이 연합회가 이기게 됩니다. 소송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달리 말하면은 지금 OCI의 계열사와 관련되어 네. 있는 곳들이 패소를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러니까 주식을 갖고 있다는 거하고 뭐 이 소송과의 관련성을 찾기는 좀 어렵다. 다시 보여주십시오 그래픽을. 네, 저 OCI 관련해서 이테크 건설 관련해서 네, OCI라는 그 태양광 하는 회사의 계열사의 이테크 건설이라고 있는데 2008년부터 이제 두 부부가 다 판사할 때 그때부터 사들이기 시작해서 주식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 지금 김성환 평론가 이야기한 것처럼 관련 재판을 했고 지금도 여기 이테크 건설주를 많이 갖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여쭤볼게요. 그때 재판이 이테크 건설이 유리하게끔 판결을 냈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사실은 네. 재판도 이테크 건설에 유리하진 않고 네. 손해가 발생했는데 누가 책임을 한쪽에 보험회사고 네. 한쪽은 이제 그 해당 건설업계 관련 그 조합이었기 때문에 네. 이테크가 직접 개입된 것도 아니고 이테크의 경영권 사정이라든가 이테크의 뭐 회사 내부 정보를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재판에 들어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재판 결과로 주식을 무려 16억 원어치나 갖고 있으니까요. 그 재판 결과로 주가가 움직일 만한 전혀 아닙니다. 정황이 있었습니까? 이테크의 외부 하도급 업체의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내야 되느냐 마느냐였기 때문에 네. 이게 뭐 회사의 주가라든가 이런 데 영향을 끼칠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게 언론 보도가 좀 거꾸로 나온 거예요. 예를 들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도급 업체가 사실상 이긴 소송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테크 건설의 하도급 업체가 이겼으니까 이 이테크 건설을 도와준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정반대의 상황이라는 걸 설명드리고 있는 네. 겁니다. 어찌됐건 이겼다 졌다 해서 뭐 보험금 얼마가 이테크 건설이 지불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가입한 보험사 어느 보험사가 낼 것이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따지면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에 네. 보험회사로서는 손해가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테크 계열사들은 오히려 보험액이 할증되거나 네. 부상을 당할 수 있어서 정리하면 주식을 그렇게 많이 갖고 있었고 그런데 그건 알겠습니다. 네, 재판에는 그래도- 영향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 재판 회피 신청을 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그것이 내가 이렇게 약간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데. 모호하긴 해요. 저도 사실은 부적절한 논란을 아예 없애기 위해서는 회피 네. 신청을 하는 게 맞다. 왜냐하면 주식을 갖고 있다는 건 사실은 그 회사의 소유주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주주니까요. 주주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뭐 사소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관련 사건을 회피하는 게 가장 좋았지만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이해 충돌까지 볼 만한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네. 네. 그러나 하여튼 지금 이제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네. 도대체 왜 저 특정 회사에 관한 주식을 더군다나 두 분 다 법관 신분에 있었을 네. 때 저렇게 많은 주식을
매입해 있었는지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워요. 이해하기 어려울 뿐더러 상식에 맞지도 않습니다. 사실 이제 쉽게 말해서 40억 재산을 베팅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저 OCI라는 계열사의 두 분이 주식으로. 만약에 판사로만 재직할 때 당시라면 네. 저만한 뭐 돈이 나오지도 않죠. 그러니까 생활을 하지 않고 전부 다 급여를 다 주식 투자하는 정도 급여를 할 수도 없고 네. 물론 이제 전체 액수는 이제 남편분이 퇴직한 이후에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얻을 수도 있지만 네. 그동안에 쌓여온 게 거의 1,000번 가까이 주식 거래가 있었다거든요. 네. 이 정도 주식 거래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본연의 업무보다 주식을 더 많이 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의 생각이 드는 이미선 거죠. 후보자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판사로 있으면서 이런 부분은 잘못됐다라고. 네. 또 오늘 뭐 박지원 의원이 그 청문회 때 밝힌 내용으로 보면 한 5,000번 정도 투자를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주식 거래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물론 주식 거래를 한다고 해서 판사 업무가 소홀하다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그런데 KBS 경제부 기자들이 금융 출입하면서 주식 거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네. 그건 이제 자기 업무와 관련돼 있는 것은 회피하는 게 네. 맞죠. 그 네. 원칙상으로. 재판 회피 신청을 할 수 있죠, 판사가.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그 변호사가 얘기를 했던 그 네. 의원이죠. 그러니까 오늘 인사청문회 때도 얘기했던 것처럼 검사가 될 때 가장 먼저 선배들한테 들었던 말이 주식 투자하지 말라 이런 네. 말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판사 신분에서 주식 투자를 많이 할 수 있겠느냐. 금태섭 의원이 그렇게 물었군요. 네, 금태섭 의원이 그렇게 또 질의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이렇게 많이 한 부분에서는 아마 네. 일반 판사가 보기에도 일반 변호사들이 보기에도 이건 너무 과했다 이렇게 네. 생각을 아마 하지는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아모레퍼시픽이라는 우리가 아는 그 화장품 만드는 그 유명한 회사 주식 800주. 아모레퍼시픽은 지금 액분돼서 그렇지 예전에 뭐 3,400만 원씩 했으니까 800주면 엄청나게 큰 겁니다. 갖고 있었는데 역시나 그 당시에 재판을 11건이나 담당합니다. 남편 오 변호사 그때 판사였으니까요. 네, 특허법원 판사였고요. 네. 근데 이제 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얘기입니다. 11건의 중에서 4건이 다 패소를 했다. 네. 아모레퍼시픽에게 불리한 재판의 결과를 나왔고 대부분 상당수는 이 주식을 사기 전에 또 끝났던 재판이라고 얘기는 하십니다만은 그러나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얘기예요. 그 재판의 내용 자체는 상표 아모레퍼시픽이 쓰고 있는 상품이 상표였기 때문에 네. 회사 내부 사정과 관련된 부분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판사나 검사들한테 왜 주식 투자를 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그냥 이게 비슷한 얘기입니다. 판검사들이 어떤 특정 기업인들과 어울려 다녀서 교제를 갖는다고 하면 네. 누가 그거를 정상적인 눈으로 보겠습니까? 주식을 갖고 있는 것도 똑같이 보일 수 있거든요. 네. 더군다나 너무 많다는 거죠. 저게 그냥 뭐 어떻게 보면은 그냥 뭐 남는 자산을 가지고 내가 뭐 투자를 해지는 뭐 경제에 관심이다 네. 이런 정도로 얘기하기에는 저 많은 금액이 어떻게 나왔을까 싶은 네.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가뜩이나 지금 청문회에서 대통령이 겨우 임명하고 저 방미길에 잠시 후에 오르는데 또 지금 청문회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고요. 야권은 당연히 특히 자유한국당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도덕 상식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또 이미선 재판관을 내놨습니다. 저는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합니다. 같은 진보 진영인 민주평화당에서도 판사가 신분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한 셈이 된다. 네. 얼마나 진보적인 판사인지를 설득하기 전에 국민의 상식을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지금 이 막대한 주식 투자로 돈을 불렸다는 건 입증이 안 되죠. 아직은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처음에 네. 나온 부분이 여기 제기된 부분이 언론에서 얘기한 부분은 이제 부적절한 재판이었냐라는 부분을 제기를 네. 했기 때문에 아직 주식의 규모, 투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분이 법관으로 있으면서 순수하게 소득을 네. 가지고 투자하기 너무 고액이라서 네. 이게 어떻게 구입된 것인지에 관해서는 이제부터 좀 밝히실 필요가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명 더 있죠. 문영배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어제 10시에 시작했는데 야당에서 이 청문회 하면 무슨 소용이냐 대통령이 임명해버릴 텐데 하면서 4시간이나 공전했습니다. 그 장면 잠깐 보겠습니다. 어제 오전 10시에 시작된 문영배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인데요. 시작부터 야당이 청문회 무용론을 들고 아주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오늘 또 내일 또 인사청문회가 일정이 잡혀 있는데 인사청문회 하나하나 임명하는 건 똑같습니다. 야당이 반대하면 혹은 국회가 반대하면 대통령의 임명권이 제한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위헌적인 발상입니다. 청문회를 하면 뭐합니까? 이 청문회에서 어떤 의혹이 제기되고 어떤 문제가 발생돼도 대통령은 임명하실 겁니다. 좀 조용히 하세요. 문영배 후보자는 이미 후보자가 아니라 헌법재판관입니다. 우리
문영배 후보자, 문영배 헌법재판관님 축하드립니다. 아주 축하드립니다. 잘하신 주라고 끝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야 공방이 이어지면서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결국 오전 청문회 중단을 선언하는데요. 잠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 돼서 청문회가 다시 열렸는데 문영배 후보자는 그러니까 청문회 시작 4시간이 지나서야 첫 발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국회에서 제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인사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법 연구회장이고 다른 뭐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 이 부분은 아마 이제 너무 진보 성향에 치우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 때문에 이것만 좀 여쭤볼게요. 9명의 헌법재판관이 구성이 다 되면 그럼 뭐 흔히들 우리 다 하잖아요. 진보가 몇 분, 예. 중도가 몇 분, 보수가 몇 분 이게 됩니까? 지금 봐서는 적게 봐서는 5명, 많게는 6명 까지가? 정도를 진보 성향으로 좀 분류를 하는 김성환 평론가도 거고요. 마찬가지죠. 네, 보통 뭐 그렇게 분류를 하죠. 왜냐하면 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재판관들이 대거 바뀌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뭐 그 인권법 학회라든가 네. 이런 식으로 어떤 법원 내에 좀 진보 성향에 있는 판사 출신들이 많이 들어간 거 아니냐 이런 평가는 받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거는 좀 지적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난 2016년 뭐 17년 넘어가면서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문제가 언급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대다수가 또 보수였습니다. 네, 네. 그럴 때 진보와 보수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탄핵이 인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도 너무 진보 보수의 관점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9명을 대통령이 3명, 국회가 3명, 대법원장이 3명 이렇게 네. 추천하죠? 예, 그렇습니다. 임명은 대통령이 하더라도 각각 이제 권력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헌법권 구성권을 나눠놓은 것입니다. 네. 지금 논란이 된 이 후보자도 이미선 후보자도 문재인 대통령이 추천한 두 분 다. 두 분 다 추천. 문재인 대통령이 추천했고 예. 지난해인가 언제 재작년인가 이유정 후보자도 그때도 주식 투자한 것 때문에 낙마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때도 네. 재산의 90%를 주식으로 갖고 있었는데 네. 다만 그때 문제가 됐던 것은 단 1년 사이에 시세 차익을 15억을 거둔 거예요. 아, 그때는 시세 차익을 실현했군요. 네, 실현해서 15억을 벌었다는 거죠. 네. 이거는 내부 정보를 얻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주식 투자다. 이래서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됐고 네. 본인 스스로가 자진 하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후보자 역시 청문 보고서가 채택 안 돼도 대통령이 임명하면 되고요. 예, 헌법재판소장 같은 경우는 동의가 필요하지만 그렇죠. 국회 예, 통과해야 재판관 되죠. 같은 경우에는 청문 보고서 여부와 상관없이 임명권자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양지열 변호사, 김성환 평론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